안녕하세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장 언어와 사고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저희 그 학습과 기억이란 이름으로 어 많은 시간 다뤘었는데, 제가 또 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난 줄 몰랐어요. 나중에 마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가 시간을 스탑워치를 작동시켰는데 잘못 작동시켰나 봐요. 실제 그 시각은 또 보지 않고, 그래서 너무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지난 시간에 저희 학습과 기억이란 이름으로 다루면서 학습, 소위 기억, 같은 말이다, 대동소이하다,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는데, 그 학습과 기억은 크게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업을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언어와 사고라는 이름으로 다루게 된다면은, 결국 이 내용은 음, 서술 기억에 해당할 테고, 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다른 동물과 다른 언어적인 어떤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서술 기억, 비서술 기억 얘기를 하면서 서술 기억도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서술 기억이 있다, 그래야지만이 그 동물이 자기 존재에 대한 감각도 있을 테고, 그래야지만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가 적응해서 생존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적합한 제기능을 할 수 있겠죠. 자기 그 동물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우리와 같은 이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서술 기억은 아니지만, 서술 기억에 해당하는 그런 학습과 기억이 일어나고 있어야지만이 그 주어진 환경 하에서 쭉 일관되게 자기의 행동을 적응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언어와 사고란 이름으로 다루니까 서술 기억 중에서도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언어적 서술 기억과 관련해서 사고와 관련해서 다룬다, 이렇게 어, 이해하시고 범위가 그렇게 제한됩니다. 어, 이 챕터 내내 이 큰 그림에 해당하는 여기 하위 것들을 이제 다룰 텐데, 여기 큰 상자 안에 보시면 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 보시면 인지 체계, 체계란 말이 이제 시스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지 시스템 내에서의 언어와 사고의 구조 및 관계, 바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인간에게 국한된 언어적 서술 기억에 해당하는 것만 다루는데, 이걸 지금 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평소에 대화할 때도 그렇고, 소위 좀 포멀한 그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고, 뉴스 같은데, 근데 보면은 그걸 인지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인지했는데 어떻게 되었다, 이런 말을 쓸 때 그 사람들이 쓰는 인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인지는 바로 이런 언어적 서술적 기억과 관련된 사고, 그것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인지라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도 보면은 그 인지를 얘기하시면서도 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룰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제 바로 앉아있는 이 책상 위에 어항 안에 구피가 한 열 몇 마리 있거든요. 요 녀석들을 이렇게 보면, 물을 갈아줄 때도 그렇고 먹이 줄 때도 그렇고, 물을 갈아주면 얘들이 물을, 그죠, 제가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은 안 잡히려고 제가 이렇게 국자 같은 걸로 이렇게 옮기는데, 그게 안 잡히려고 이렇게 제 표현을 빌자면, 제 언어적인 표현을 빌자면 도망을 다니고, 먹이를 주면은 그 어떻게 여기 안에 보면은 물 갈아줄 때가 한 2, 3일 지나면은 똥도 그죠? 이 녀석들이 싸놓은 똥도 있고, 또 여기 이렇게 먼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먹이와 먼지, 똥이 분명히 저 녀석들한테 구별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구별해서 그렇게 먹이만 골라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먹이가 그게 이제 알갱이가 져서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으면은 어떻게 그걸 구별해서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녀석들이 그렇게 주어진 요 작은 어항 안에서
그렇게 먹고 적응하는 그런 중에 그 여러 가지 상황 자극들에 대해서 이제 좁은 환경이지만 거기서 주어지는 자극들에 대해서 정보 처리 즉 인지 과정이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그럼 뭐 제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이게 도망 다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뭐가 있다? 우리가 사고라고 부르는 사고라고 이름 지어 놓은 그러한 형태의 어떤 소위 정신적인 과제 달리 정보 그 컴퓨터에 비하자면 정보 처리가 이 녀석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인지 얘기하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좁은 의미의 인간 중심적인 그런 인지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근데 오늘 난 말씀드린 내용은 그렇게 좁은 의미의 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서술기억, 비서술기억 얘기를 할 때 서술기억, 비서술기억을 우리는 이걸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적으로 이렇게 어 디지털화, 분절화, 개별화 이렇게 시켜서 따로따로 배우고 있지만 이게 실제 다른 동물이든 우리의 경우든 이것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같이, 같이 그 불가분의 관계로 영향을 주고 동시에 병렬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루는 내용이 그런 인간의 언어적 사고 아주 좁은 그죠? 전 유기체 생물계 뭐 그중에서 동물만 하더라도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인간 그리고 인간 중에서 우리가 언어적 사고에 해당하는 그럼 뭐 갓난아이들 아직 언어라는 것이 우리만큼 발달되지 않았을 때 다른 동물들과 달리 언어를 발달하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천적인 메커니즘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아직 여러분이나 저처럼 성인처럼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중에도 그 아이들한테는 사고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제외하고 여러분이나 저처럼 성인이 되어서 언어가 완성된 또는 언어가 완성되어 가는 요런 아주 좁은 의미의 그러한 인지만을 다루고 있는데 하지만 고전 조건이나 도구 조건이나 몸을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필수 불가분하게 관여하고 동시에 병렬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수업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제가 떠오르는 김에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바로 그 인공지능으로 구현되어지는 그런 시스템들이 분명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구피나 저나 다른 동물들처럼 생물학적 시스템은 아니죠. 말 그대로 전자 계산기일 뿐이죠. 그런데 그 녀석들이 하는 정보 처리가 흉내내는 그러한 소위 인공지능 아닌 인공지능과 같은 그러한 기능은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려는 이러한 좁은 의미의 이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것이 논리학과 수학을 기반으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어. 처리를 하지만 그 녀석들은 생물학적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말 그대로 리얼한 그런 인공지능 구현이 아직 안 돼 있고 과거보다는 구현이 많이 근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더더욱 생물학적 시스템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해가 부족했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지만 실제 생물보다는 많이 먼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다른 동물만큼도 그죠? 어떤 우리가 배웠던 감각이나 지각이나 오늘 배울 이런 그 뭐 판단이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런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동물만큼도 안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어느 만큼 구현되어 있는지 제가 인공지능이 구현됐는지 제가 실제 모르고 앞으로 어느 만큼 구현될 수 있을지는 더더욱 제가 예상할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회의적이다. 과연 그런 전자 시스템이 생물학적 시스템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 그 10분 구현되어 있는 소위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런 아주 좁은 전 생물학적 시스템에 있어서는 아주 좁은 인간 중에서도 언어적 사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만 구현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뭐 이렇게 수업과 관련해서 찾다 보니까 뭐 동물에 관한 것이 나오길래 뭐 잠깐 보니까 동물들이 기이한 행동을 보이면서 그 나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동물들이 우리 생각보다는 참 똑똑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동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생각 이외로 똑똑하죠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죠? 다른 동물보다는 똑똑하다라고 얼마나 착각해 왔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결국 우리가 그만큼 다른 동물이나 이 생물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과거에 부족했고, 일반인들 또는 상식 수준에서는 그것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죠? 어떤 그런 그 고등, 하등이라는 이러한 어 분별도 하고, 우리는 가장 고등하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을 우리 스스로 지어서 우리한테 적용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죠? 등수를 매겨서 하등이다, 어떤 무가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생물학적 개념 속에서 보면은 그건 다 그 생물들마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는 현재까지는 가장 적합하게 진화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빛도 안 들어오는 아주 심해에 또 사는 생물이 있고, 그죠?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는 용암 주변에도 사는 유기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비유하자면은 결국은 각자 처한 환경 안에서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면 지금까지는 생존과 번식에 가장 적절하게 나름 적응되어 있는 생물학적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을 뿐더러 그런 측면에서 동물들이 참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 보고 참 우리가 생각할 것보다 참 똑똑하죠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다른 동물보다 참 똑똑하다고 착각이 왔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난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과 관련해서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어떤 견해를 가지는 것이 제대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겠다 싶어서, 그 이전에 배웠던 학습과 기억, 그 이전에 배웠던 감각과 지학, 그리고 그 저 앞에 배웠던 우리 그런 생리심리학과 관련해서 다 통합적으로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인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좁은 의미의 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지 안에는 우리 기억,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과 기억했는데 이때 기억은 바로 서술 기억에 해당했죠. 그것도 언어와 관련된, 비언어적인 서술 기억, 다른 동물이 갖고 있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언어적인 서술 기억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소위 정보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컴퓨터 입장에서 얘기하면 정보 처리를 한다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소위 달리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어떤 과정이 정신적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다가 사고 이렇게, 또는 생각, 사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다 이거죠. 그런데 이 언어, 우리의 경우에 이 언어와 사고 강에는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밀접한 상호 관계를 보인다는 것도 오늘 이제 간단하게 다루고요. 그리고 사고 안에는 개념, 그걸 가지고 사유, 그리고 판단, 결정을 해서 문제 해결한다. 어떻게 보면 결국 문제 해결한다는 것이 우리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우리가 적응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그 생존과 번식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지금 수업으로 만나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그죠? 수업 상황이란 여기에 적응해서 내가 여기에 결국은 생존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개념, 범주, 사유, 판단, 이것들은 결국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학습 기억과 상응해서 볼 수 있는데, 그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처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언어와 관련되기 때문에 개념, 사유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이름 짓고, 또 여기서 판단, 결정, 문제 해결도 언어적 사고를 근거로 한 판단, 결정, 문제 해결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언어적 사고가 없는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서술격, 비서술격이 같이 병렬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다 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많은 종의 동식물들이 자기들이 처한 환경 하에서 먹고 마시고,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도망가고 싸우고 새끼 낳아서는 기르고, 그렇게 해서 그네들 주어진 환경 안에서 주어진 삶만큼 살다가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언어는 여기서는 또 음소 절차, 철자인데 절차로 돼 있네요. 예. 그림이 미스프린트가 되나 봐요. 언어와
음소와 그 철자 그리고 형태소, 동사, 의미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내용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언어의 본질입니다. 언어의 특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어떤 특성을 지녔느냐 그걸 보면 이제 결국 뭐 본질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228페이지 보시면 괄호 1번에 언어의 본질이라 해서 두 번째 줄에 여기서는 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특성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고 제목은 본질이라 붙였어요. 그래서 특성을 알아본다. 언어의 뭐 본질 이렇게 해도 좋고 언어의 특성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치환성이다. 그 치환성이 뭐냐면은 그죠? 이 우리 언어를 사용하면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요. 그게 시공간을 떠나서 실제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런 언어라는 상징 또는 기호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대상을 그죠? 우리가 다룰 수 있고 소위 정신적으로 다룬다, 뭐 심적으로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그 컴퓨터 모델로 치자면은 정보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도 그죠? 과거에 있다가 없어졌던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고 그죠?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치환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임의성은 언어는 언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이나 사건과 어떤 연관성도 없다. 단지 상징적으로 조작하고 지시할 뿐이다. 그렇죠.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라고 부르지만 야, 사과라고 부른다. 그 뭐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당연한 말인다 싶은데 사과를 하지 않고 우리끼리 약속해서 봐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게 약속만 되어지면 그 사과를 가르치는 것이고 사과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공간을 떠나서 그저 또는 봐 하는 말로 사과에 대한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그죠? 정보 처리를 할 수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영어로는 애플이라 하죠. 그게 바로 왜 그 동일한 사과에 대해서 그렇게 동일하다고 여기진 사과에 대해서 왜 우리는 사과라고 단서 애플이라 하느냐. 결국 이거는 뭐 임의적이다. 그냥 우리끼리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글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죠? 뭐 우리가 타고난 그런 음성으로서 약속된 임의적인 구어도 있었지만 또 문어로서 한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자 대신 그렇게 썼잖아요. 결국 그것도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주 과거에 이그 좀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그 언어 발생 이전이나 언어 발생 이전 언어의 기원을 보자면은 바로 이런 어떤 그런 감정이 담겨 있는 이런 감탄사들이 그 기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그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제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탄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흔히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인디언이 보여주는 그런 오르락내리락 음악 같은 그런 소리도 있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언어의 어떤 기원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냐 굉장히 임의적이죠. 그네들끼리 그죠?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언어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금방 얘기했듯이 그 서술적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그런 의식의 내용이라는 것은 실제하고는 많이 동떨어지죠. 실제하고는 많이 동떨어지죠. 예. 실제 우리가 살면서 대하는 대상이나 환경이나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몸이 하는 것이고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는 것인데 이 언어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이것을 더욱더 상징화하고 추상화하면은 결국은 우리 몸과 현실로부터 동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상세계 인공지능으로 구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놓치는 부분이 바로 우리 몸과 그리고 실제 그러한 체험 부분이 놓쳐지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그런 생물학적인 것이 놓친다 할까요?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것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한계다 이런 얘기를 아까 했던 그 얘기와 관련되는 것이요. 자, 그다음 의미성입니다. 의미성은 언어는 임의적 상징들의 사용자부터 의미를 부여받는 거죠. 그렇죠. 금방 했던 얘기가 여기 또 관련되는 그런 의미를 부여받았다는 거 임의적으로 지정했지만 그 의미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뭘 이해한다. 그것이 의미 있다 없다 할 때는 그것이 바로 우리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그
문자, 활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소통하는 것은 결국 주로 대부분 언어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한테 의미로 이해로 다가오기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뭔가를 의미 있다. '아 그것이 내게 의미가 있다. 아 이해했다.'라는 것은 결국 몸의 체험을 바탕으로 비서술 기억을 매개로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인데 우린 지금 뭐 체육 수업이나 음악 수업이나 뭐 그림을 그리는 미술 수업이 아니니까 이해와 의미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러한 어떤 학습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학습이 안 되고 그죠? 이해도 잘 안 되고 기억도 잘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시간에 학습과 기억할 때 내 몸이 관련되어지는 그런 정석가가 많이 포함될수록 기억은 자동적으로 기억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어진다 얘기하면서 뭐 제가 첫 키스니 그죠? 뭐 이병 첫날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활자로 배우는 이런 것들은 이 이해 의미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떡해요? 우리는 언어를 갖고 있고 언어가 또 이렇게 직접 체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치환성이라는 임의성이라든지 뒤에 살펴볼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학습 기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확 그 능력이랄까 융통성이랄까 효율성이랄까 확장성이 더 넓어지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하고 기억하고 의미가 있으려면은 결국 뭐냐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반응 그죠? 제가 말하고 손짓하고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가만히 이 얘기를 듣고 있더라도 이것이 나한테 그죠? 비서술 기억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릴 수 있다면은 훨씬 학습, 기억, 의미 이해가 잘 되죠. 즉 내 몸 안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그것이 바로 호기심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 있지만 물을 못 먹인다 했지만 물을 먹고 싶어 하는 말 같은 경우에는 못 먹게 하더라도 어떻게든 먹으려고 한다 했는데 바로 호기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의미 이해와 관련해서 학습과 기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니면 여기서 다룬 내용이 여러분이 '아하.' 하고 내가 그동안 알았던 직접 체험했던 아니면 그렇게 학습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연결되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건 연결망이라 얘기했는데 바로 우리 3 장에서 배웠던 시냅스, 신경세포들 간의 시냅스를 지금 연결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우리 뇌 안에서는 세포들이 시냅스 연결이니까 바로 그 연결망 속에 그러한 정보가 포함되어서 그 안에서 내가 이미 이제까지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안에서 그것이 딱 합쳐질 때 '아하.' 하고 알아지는 그것이 바로 의미 이해 학습 기억이 훨씬 잘 되죠. 왜? 내 몸이 관여돼 있으니까. 이제까지 나의 어떤 경험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언어에 담겨 있는데 그 언어가 실제 대상 그리고 나의 체험과 멀면 멀수록 추상적으로 되면 될수록 아니면 컴퓨터에서 일령 이런 식으로 되면 될수록 우리 이런 것들은 의미 이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죠. 어쨌든 언어는 임의적 상징이지만 사용자로부터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상호 간에 그 의미가 서로 주어져 있다. 근데 그 의미가 실제와 더 가깝게 주어져 있을수록 우리는 이러한 활자로 배우는 말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걸 제가 더 합쳐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거 뭐 할 내용이 많은데 오늘 얘기가 더 많이 상세하게 하게 됩니다만 왜냐하면 이거 지금 우리는 2 장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좀 보여지고 만져질 것 같은 이런 내용을 다뤘다면은 이건 굉장히 오늘 언어에 관한 것이라 추상적이라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잘 이해가 될까 싶어서 제가 더 부연 설명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의미성과 관련해서 언어는 임의적 상징 뭐든지 될 수 있다 했었어요. 임의적 상징과 사용자의 의미가 상징들의 사용자부터의 의미가 부여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고전적 족보라 얘기를 하면서 고순위 족보라 얘기했죠. "이 더럽고 역겨운 유태인 놈들아." 뭐 이런 식으로 나치들이 그렇게 그런 표현을 썼다고 했는데 바로 그게 뭐예요? 더럽다, 역겹다, 유태인 그냥 상징적인 언어예요. 근데 거기에 뭐요? 더럽다, 역겹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면서 실제 체험하고 생물학적으로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갖춰졌기 때문에 더럽다, 역겹다라고 난 이름을 부여한 그 대상이 뭔지를 우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고순위 조건을 통해서
유태인이 되든 그게 어떤 대상이 들어가든 그렇게 짝지어져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듣게 되면 노출되어지면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고전적 조건화 그중에 구체적으로 고순위 조건 형성에 의해서 털커덕 그렇게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는 바로 그 유태인에 대해서 나치인들은 저 사람들에 대한 혐오적인 편견이라는 이해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유태인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벌써 그 사람들은 그게 그 혐오적인 그러한 신체적인 반응과 함께 의미와 이해가 그냥 털커덕 주어지죠. 하지만 유태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유태인이라는 단어가 뭐지 사전을 찾아봐야 만큼 모르는 사람한테는 유태인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언어와 관련된 의미성이에요. 예, 생산성. 생산성은 이는 언어의 창조적 특성을 얘기한다. 여기서 한국은 24개의 자모를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말을 만들 수 있다. 우리 뭐 단어 신조어도 계속 만들어내죠. 그 단어와 단어 짝짓기만 하면 얼마든지 조합이 가능하죠.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둔다. 뭐 장기알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적고 그 판에 그 눈금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바둑보다는 조합의 콤비네이션 수가 적지만 이제까지 바둑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똑같은 그 바둑 수가 반복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 바둑알도 많죠. 그 바둑판에 눈금도 많겠지 않으니까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흰 돌, 검은 돌 간에 서로 이렇게 게임이라 할까요? 놓아지는 그런 콤비네이션 수가 무한한 거죠. 그게 비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둑알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어는 24개의 자음과 모음, 영어는 26개 알파벳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죠? 아까 뭡니까? 임의적인 임의적이니까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또 단어와 단어 사이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떻게 짝지냐에 따라 그만큼 확장성이 넓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게 이제 뭐 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을 흉내내어서 그뭐 초나라 한나라입니까? 뭐 제가 장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그래서 어쨌든 전쟁을 흉내내서 그 바둑판 장기판 위에서 그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바로 우리 언어가 실제 내 몸으로부터는 추상화되어서 굉장히 많은 조합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가상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컴퓨터가 생기고 지금 AI가 생겨서 가상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언어라는 것이 진화적으로 생겨난 순간 우리한테는 이미 가상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AI 이름으로 다른 모양으로 구현됐을 뿐인 거죠. 그러면 언어가 더욱더 추상화되면 될수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과 현실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제가 첫째 시간에는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의 삶에 행동에 나의 아까 얘기했던 유태인에 대한 편견을 바꿔주기에는 그만큼 몸과 삶부터 머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힘든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어떤 상대방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굉장히 장시간이 필요하고 상담을 통해서도 효과를 내려면 결국은 우리 몸과 삶과 관련된 어, 어, 기억 아까 서술기억, 비서술기억으로 얘기하자면은 비서술기억과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결국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정서적인 터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추상화되면 추상화될수록 정서적인 요소는 없고 여기서 얘기하는 말 그대로 인지적 요소만 남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상담이 힘든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전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 시켜서 삶을 변화시키기에 훨씬 쉬워요. 왜? 그거는 다른 동물들도 우리도 공유하고 있고 진화적으로 생존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기억 학습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우리는 삶과 행동을 바꾸는데 훨씬 쉽고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런데 바로 그 비서술 기억은 뭐예요? 언어가 여러분의 저처럼 확실히 형성되기 이전에 벌써 엄마 텐에서부터도 고전 조건화 일어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아메바도 고전 조건화를 한다는 거.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죠? 바로 그 며칠 사이에 몇 달 사이에 고전 조건화, 도구 조건화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3살 버릇 8 간다는 얘기가 바로 비서술 기억의 그 강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제 편견입니다. 뭐 편견 없는 사람 없다, 뭐 없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학습 기억 얘기하면서 고전 조건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편견은 바로 지금
어 시 말씀드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저는 인지심리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 설명력이 제한돼 있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준다든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측면에서 AI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까 생물학적 시스템이 과연 구현될까 이게 또 회의스럽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별로 뭐 관심이 없고 매력을 못 느낄 뿐더러 저는 인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굳이, 굳이 우리가 그러한 뭐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만 우리의 지금 진화 과정상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미 길을 접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이 방향으로 가겠죠. 하지만 제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중에라도 우리는 거기 안에 우리의 생물학적 요소에 대한 그러한 고려와 그것이 결국은 어떤 가치로서 소위 얘기한 윤리 도덕으로서 아니면 철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가치로서 항상 같이 고려돼야지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소위 SF 영화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 인공지능에 지배받는 그런 일도 뭐 불가능하진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지혁명이나 인지심리학 이런 게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한 개인입니다. 그런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얘기를 하다 다른 얘기를 좀 했는데 자 언어의 구조 아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언어의 특성, 본질 그다음 에 언어의 구조와 관련해서 볼 텐데 아까 초반에 봤던 이 그림과 관련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형태 여기 있는 여기 텍스트가 요 다음 우리 교재에도 있는 요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언어는 형태로 그리고 내용으로 사용 측면에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그게 뭐 이것도 요런 측면에서는 지금 언어적인 사고와 관련돼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분파 중에 구성주의적 분파 그죠? 그 뭐 어떤 우린 지금 언어적 사고, 서술기억에서도 언어적인 서술기억 그 부분만 다루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유전할 때 이렇게 조각조각 나서 요소적으로, 환원적으로, 구조주의적으로 보는 그런 분파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언어를 형태, 내용, 사용 측면에서 나눌 수 있고 형태는 어문과 철자로 나눌 수 있고 즉 어문은 결국 제가 말로 하는, 입으로 하는 이 구어가 될 테고 철자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글을 쓰는 것이 될 텐데 바로 언어에 있어서 최소 단위가 되는 것이죠. 아까 뭐 한글은 자모음이 24 개다. 영어는 알파벳이 26 개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리냐 글이냐 그걸 최소 단위로 나눌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그 규칙에 의해서 하나의 형태를 이룬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어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것이 형태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가 모여서 결국 문장이 되어지는 것이 구문론 또는 통사론이에요. 이거 다 형태에 관한 것인데 바로 이 세 가지 즉 형태에 관한 것이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그래머라 얘기하는 문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형태가 되는 순간 즉 다른 말로 하면 단어가 되는 순간부터 그 언어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역, 니은, 이런 것들은 어문 또는 철자에 해당하는데 의미가 없죠. 근데 여기 와서 뭐 아까도 얘기했 사과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사과에 대한 시큼한 맛, 사과는 빨갛다, 뭐 사과는 뉴턴이 생각난다 이런 식으로 그것이 나름 자기의 체험과 관련해서 그죠? 직간접적 체험과 관련해서 의미가 주어지니까 바로 형태론부터 의미가 주어지고 이 단어가 뉴턴의 사과냐 아니면 백설공주의 사과냐 관련된 그런 문장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과의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죠? 뉴턴의 사과하면 소위 만유인력과 관련된 어떤 그런 맥락에서 했던 사과 물질 이런 느낌이 들 테고 그 백설공주 사과하면은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뭐 부정적인 의미인데 독이 들어있는 물질 이런 식의 의미가 되어지니까 이 단순히 그냥 사과라는 단어만 있을 때보다도 이렇게 맥락상으로 문장상으로 들어오면 그 의미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실제 사과를 먹고 어 뭐 알레르기 때문에 죽을 뻔했다든가 뭐 알레르기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땅콩 먹고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험을 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사과라는 단어 그리고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는다 했을 때 그 깨물기 직전의 어떤 그 상황이 저 같은 사람하고는 그 의미가 확연히 달라지겠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미 이해란 것이 그 사람의 몸의 반응과 실제 경험과 얼마만큼 결부되어서 서술 기억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그 사과라는 단어에 대한 학습 기억 그리고 사고 과정의 처리, 판단 결정에는 심오한 차이를 낳는 거예요. 그 사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워낙 뭐 그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뭐 안 먹어본 사람이 없고
그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만약에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애플이라는 걸 배운다. APPLE, 애플이라는 배운다든지 제가 어디 스와힐리입니까? 저 아프리카어가 스와힐리어를 처음 배우는데 저는 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지만 사과라는 단어를 배울 때 그 임의적으로 붙여진 그 기호를 배울 때 바로 그 사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그 단어에 대한 학습과 기억, 언어적인 지금 사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처리되는 게 확연히 달라져요. 그래서 네이티브들 여러분이나 저처럼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말을 부지불식간에 그런 비서술 기억, 서술 기억 함께 작동한 중에 배운 것하고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 아니면 12살 이상이 되어서 중학생이 되어서 초등학생 한 12살까지만 하더라도 모르겠는데 그 이상 지나면은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얘기하기가 힘들다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제2외국어를 배울 때는 바로 이러한 의미 이해, 즉 자기 몸의 그런 부지불식간의 비서술 기호를 통한 체험 이런 부분이 그죠? 거기에 같이 보태지기가 같이 통합적으로 작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2외국어를 배우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2외국어 배우는 것도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금방 배울 거예요. 왜? 걔네들은 생물학적 시스 관련해서 우리 몸과 관련된 정서 이런 부분이 구현이 안 돼 있고 그런 부분 필요 없기 때문에 금방 수십 개, 수백 개의 언어도 데이터만 넣어주면 배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요? 그것이 나는 한국어를 배울 때 부지불식간에 태어나서 벌써 엄마가 무슨 소리 내면서 대상을 가르치는 그때부터 비서술 기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의미와 이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언어의 상징성하고 결합되어서 나한테는 사과하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 정말 피부로 느낄 만큼 오는 정보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제2외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그런 과정을 나이가 들어서는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단어, 예를 들어서 뭐 불안이라는 단어만 하더라도 영어에 수십 가지거든요. 우리 안에도 뭐 색깔을 얘기하면 빨간색 얘기하면 빨갛다, 음, 어, 뿔같아, 뭐 벌겋다, 뿔구쭉쭉하다, 뭐 저 단어들이 많은데 그런 의미들을 그죠? 외국인들은 또는 제가 그런 영어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들을 정말 그걸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만큼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쓰면은 우리도 지금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지만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한다면서 단어를 쓰는 거 보면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뭔가 어색하죠. 그 우리가 영어를 할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그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하기에는 바로 비서술 기업과 관련된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예,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그 한계가 없죠. 걔네들은 정서라는 거, 몸과 관련된 생물학적 이런 시스템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제 나이가 됐어도 상대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어요. 네이티브만큼 아니지만 제가 혼자서 그냥 뭐 이렇게 책 보고 뭐 영어 여기 리스닝하고 뭐 학원 다니고 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 연애를 하면 돼요. 연애를 하면은 훨씬 빨리 배워요. 왜? 그 애는 정서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정서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애하면서 그때그때 주어지는 그 상황마다 단어가 툭툭 던져질 때 그건 비서술 기억이 갖고 있는 그러한 요소, 우리 몸을 바탕으로 한 그런 우리가 이미 배웠던 고유 조건이나 도구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서 그 단어가 이해가 의미가 그냥 책 보고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를 뿐더러 우리 지난 시간에 했듯이 정서가가 높을수록 그리고 그것이 연결망이 강할수록 사랑, 뭐 흔히 얘기하는 사랑, 이성, 먹는 것, 싸우는 것, 도망가는 것, 생존과 직결됐고 번식과 직결된 이런 것들은 정서가가 말할 필요 없죠. 굉장히 높거든요. 그 연결망을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자동적으로 그것이 학습 기억되게 해요. 그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하고 다 이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챕터가 넘어가지만 제목이 다르지만 다 낱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빨리 배워져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하고 다른 차이예요. 제가 뭐 초반부터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 수업은 어떻게 한다. 뭐 우리가 수강 신청 정정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밖에 없기 때문에 제 수업을 한 번밖에 못 듣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번이라도 듣고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라 했는데 저는 수업 낱낱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에 봤던 거 계속 차곡차곡 붙여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깊이 부호하지, 어떻게 하면 깊이 의미 처리하지, 정교하게 하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뭐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저장이 잘 되어서 인출도 잘 되고 오래 간다 고 말씀드렸듯이
계속 같이 연결망을 단단하게 하게끔 통합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 뒤에 가면 갈수록 앞에 배웠던 것이 더 복잡하게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존의 어떤 도식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식이라는 개념 처음 썼죠. 도식이라는 그런 것들 안에 딱 연결되어진다면은 여러분이 하는 전공에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 그것이 적용이 되어지고 더 잘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수업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 내용을 놓치게 되면은 뒤 내용은 상대적으로 어렵고 차곡차곡 잘 쌓아나가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쉬워진다라고 그런 저는 생각해요. 또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